옛날부터 전립선염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 보는 전립선염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 전립선염은 우리 남성이라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가져왔던 질병입니다. 성적 접촉은 인류가 발생했었던 그 시점부터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용어가 좀 달랐어요. 지금처럼 전립선이라고 하는 해박적 구조를 특정해가지고 전립선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제 증상을 특징을 해가지고 동의보감에 보면 6가지의 인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나 되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6가지 인병은 이제 주로 원인 등을 따져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 6가지가 뭐냐면 열림, 뭐 발열이 있으면서 소변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고림은 지금 현대의 성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립선염일 겁니다. 고름처럼 요대에서 뭔가 나오고 그러면서 전립선 증상을 갖는 경우죠. 그 다음에 헐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거죠. 소변 볼 때 출혈이 나오거나 또는 요즘에도 혈정액이라고 해서 정액에서 우리 혈액이 같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과거에 혈림이라고 이제 그 명칭으로 해놨고요. 네. 또 성림이라고도 있습니다. 성림은 우리가 전립선에 석회가 존재하고 그 석회가 결정을 이루면서 전립선 결석이 전립선 조직을 상처를 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작은 돌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 알갱이들이 이제 전립선 상처를 낼 때 그게 이제 성림이라고 하죠. 근데 성림들은 특징이 가끔씩 소변 볼 때나 사정할 때 뜨끔뜨끔 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 작은 알갱이들이 빠져나오다가 요도 그 기를 상처를 내거나 그럴 때 뜨끔뜨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나 울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현대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분노가 끌어오르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이제 몸이 굳어지고 긴장되면서 나타나는 소변 변화 이런 걸 이제 기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노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림은 이 노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쇠약해져 있다, 피로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피로를 특히 성적인 피로를 제일 많이 유발하는 게 이제 박노가다라고 해서 과도한 이제 성행위, 또 자위 등을 너무 빈도감 있게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도 소변 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박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병이다. 그래서 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자라는 것 자체가 주로 소변 증상을 특정해서 나온 단어라고 보면 돼요.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쫄쫄거리듯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형상을 가진 게 그게 임자거든요. 그래서 그 임병, 과거에는 이제 임병을 지금 현대의 전립선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인 등을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예, 그런 원인들을 예전에도 충분히 인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의 접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이 전립선염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립선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그 전립선염을 이제 한방에서 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인병도 이제 6개의 원인으로 나눠서 그 원인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원칙들을 가지고 치료를 접근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방식들은 약물 치료. 예, 처방을 가지고 원인을 개선하는 치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하고 메인 치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그 방광 주변에 또 전립선 주변에 이제 구조의 긴장이 있고 골반 기저근의 긴장으로 인해서 어떤 순환 부종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침치료라든지 또 약침 치료라든가 걸 같이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뜸과 같은 온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원하기도 하고요. 접근하는 방식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틀로 보면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감염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피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면역 부전이라든가 면역이 약화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강 안쪽의 압박과 우렬과 긴장성 변화 때문에 전립선과 그 주변 조직으로 혈액이나 신경이동성이 떨어지는 이런 순환부전형이 있어요. 순환부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청열해독이라고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순환부전인 경우에는 그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국소 온도를 높이고
전립선을 말라하고 부드럽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혈액이나 신경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원래 아프지 않았던 그런 조건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방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비뇨기과 등을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 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만성화되신 분들, 이제 병원에서 기초적으로 항생제라든가 소염제 또는 알파차단제 일부 같은 이런 약물로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경과가 미흡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대개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염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세균성 네.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방으로 바로 오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생제 치료를 먼저 선행적으로 다 하셔서 네. 세균들은 다 사멸이 돼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인 상태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비세균성 전립선염. 네, 그러니까 세균은 없는 거죠. 세균은 없는데 염증은 있어요. 세균은 없는데 백혈구 검사를 해보면 10개 이상이 보여서 염증이라는 할 수 있어. 근데 원인은 세균이 아니에요. 네. 제가 원인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답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세균 말고도 뭐 음주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설사하는 문제, 약물, 또 석회 이런 스트레스나 면역 약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아니어도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 면역 약화라든가 순환부전형이거든요. 이 한방 쪽에서 주로 강점을 갖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면역 약화나 이런 순환부전형, 허혈성 그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염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좋다, 그 신뢰도 있게 치료를 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양방병원에서 이 전립선염 치료를 하긴 했는데 치료가 완벽하게 되진 않는 경우, 혹은 또 만성화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진료를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처음에 드물지만 가끔 바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성관계 이후에 조금 조건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저희 한의원을 아시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병원의 비뇨기과를 먼저 한번 방문하셔서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생제나 소염제가 다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초반에 잘 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굳이 한방에서까지 치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먼저 가서 치료를 좀 해보시고, 네. 경과가 여의치 않으면 그때 다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거기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지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전립선염 자체가 치료 기간이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진료를 시작을 하면 치료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통상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서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뭐 많게는 뭐 2년 몇 년씩, 2년, 5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언 땅에 녹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서서히 그 툰드라에 얼어붙은 땅이 녹아지려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국소 온도가 높아지면서 긴장된 조직들이 서서히 영양학적인 회복을 도모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구조물들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면 그 사이를 통과하는 혈액이나 신경이 원만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증이라든가 어떤 소변 등의 개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치료해야만 나중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좋아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립선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이 있는데 많이들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토마토 좋다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때문에 뭐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도움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들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호박씨가 좋습니다. 호박씨. 예, 그리고 호박씨 기름을 같이 이제 요즘에 기름 형태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먹지만 서유럽에서는 샐러드유로 많이 써요, 호박씨 기름을. 네. 근데 그 호박씨 기름에는 전립선을 말랑하고 부드럽게 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여기 안에 있는 요 성분들을 이용해서 약으로 만들어 쓰기도 해요. 실제로. 실제 약으로. 네, 시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 약물도 호박씨에서 추출한 원료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줄 수 있는 게 호박씨. 호박씨는 분말로 먹어도 되고 오일로 드셔도 됩니다. 분말로 먹을 때는 장점이 호박씨가 또 곡물 중에서는 미네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랄은 단일하게 먹으면 사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기화된 상태의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유기화된 미네랄이라는 게 사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미네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미네랄류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 알고 있지만 뭐 아연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미네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호박씨에서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게 또 많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이제 굴이 이제 그런 유기화된 미네랄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굴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염증 치료에는 이제 오메가3 같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되는 세포막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질들이 좀 필요해요. 지질. 예, 지질 영양소. 대표적인 게 이제 콜레스테롤, 인지질,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콜레스테롤하고 인지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계란 노른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란 많이 먹으라고 항상 권고를 많이 드리거든요. 적극적으로 계란을 섭취를 많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오메가3. 오메가3는 뭐 요즘에 제재로 많이 나오니까 제재 형태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적극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보통 오메가3 하나에 보면 500ml 정도, 0.5g 정도고 뭐 권고되는 것도 한 500ml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세포막을 빠르게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오메가3 정도는 조금 양을 증량해서 먹는 게 좋아요. 한 2g 정도? 그러면 기존에 먹는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는 적극적으로 좀 섭취를 하시는 게 그런 치료 환경에 노출된 분들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메가3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 먹으려면은 아무래도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가성비 있게 또 먹는 방법은 들기름을 또 적극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들기름? 예, 들기름에는 오메가3의 전고 물질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DHA나 EPA로 전환도 잘 되니까 오메가3를 들기름을 통해 섭취하는 방법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 관리에서 중요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전립선염의 회복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립선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이게 오지다. 우리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우리 몸의 장기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압박도 받고 있고 또 앉아 있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아래에서 위로도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혈액이나 신경 이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혈액이나 신경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이상 지속해서 앉아 있는 거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약 앉아 있는 시간의 총량이 6시간을 넘으시면 하루에 30분에서 30분 좀 넘는 시간 정도의 러닝을 제가 꼭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러닝을 하거나 그러시면은 땀이 좀 나잖아요. 네. 땀이 날 정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땀이 난다는 것은 말초까지 혈액이 잘 이동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체피 온도가 높아지고 이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땀으로 이제 배출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말단에 있는 장기나 부위까지 혈액이 잘 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땀이 난다는 건. 그러니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골반강 아래쪽도 사시는 그 부위들도 혈액이 잘 이동해서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나는 운동이 참 좋다. 그리고 압박을 피하라. 그리고 배 나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폐에 이제 지방으로 가득 차면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또 누르는 그런 덩어리들이 많아지는 셈이니까 그걸 꼭 제한을 좀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노력은 뭐든지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이라든가 또 온욕이라든가 이런 노력들도 도움이 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은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차를 계속 우려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뜨거운 물을 계속 우려서 계속 드시잖아요, 연속으로. 네. 그럼 네. 몸이 훈훈해지고 덥고 약간 땀이 약간 나죠. 네. 그런 그 상황이 아주 전립선에는 도움이 된다. 뭐 전립선에만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심장에서 먼 말단의 조직이나 세포한테는 산소나 영양 공급이 많이 흐를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니까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고 뇌나 손끝 발끝에도 도움이 되겠죠. 전립선염 환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염, 특히 그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암암리 이렇게 돌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전립선염은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다. 네. 난치 질환이다 라고 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치료에 대해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의 질병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구조상 완만하게 움직이고 변화가 완만할 수밖에 없는 장기라서 천천히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치료가 안 되거나 변화를 못 주는 장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령 제가 어떤 치료를 하다가 부족함이 있으면 제 개인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거지 본인이 치료가 아예 안 되는 몸뚱아리여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의사가 자신이 해왔던 여러 노력이 포커싱이 안 될 수도 있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접근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찾아가 보면서 치료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라. 네. 라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치료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양하게, 그리고 적어도 어떤 치료를 받든지 어떤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든지 이 질환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그분의 치료 방향을 한번 쫓아가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잘 지켜서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건강한 조건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